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그늘이 아침마다 천천히 내려앉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지붕 낮은 초가들 사이로 조용히 퍼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큰 길에서 한참 비켜나 있었고, 봄에는 살구꽃이 우물가에 떨어졌으며, 여름에는 장독대 뒤로 매미 소리가 오래 머물렀고, 가을이면 곡식 냄새가 마당 끝까지 차올랐으며, 겨울에는 산바람이 문풍지를 가만가만 울렸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밤냄새를 알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느 집 노인이 편찮은지 알 만큼 가까이 살았지요. 그 마을 끝 오래된 감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장시댁이라 불렀어요. 장시댁은 넓지는 않아도 반듯했어요. 대문을 들어서면 흙을 곱게 다진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장독대와 작은 우물이 있으며 왼쪽에는 볕이 잘 드는 빨랫줄과 나무를 쌓아둔 헛간이 있었어요. 안쪽으로는 어머니가 누워 지내는 따뜻한 방, 남편이 손님을 맞는 사랑채, 그리고 밤마다 불씨가 살아있는 부엌이 있었지요. 그 집의 숨결은 오래된 나무문처럼 조용했지만 한때는 참으로 따뜻했답니다. 그 집을 조용히 지키는 이는 큰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허리를 낮추고 손끝을 정갈히 쓰는 사람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이면 벌써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살렸어요. 밥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살피고 남편 무석이 입을 저고리에 해진 소매를 꿰매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의 작은 틈을 메우는 것이 서연의 하루였답니다. 서연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장시댁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비가 새는 지붕을 남편과 함께 받치고 겨울이면 한 이불을 나누며 찬바람을 견뎠지요. 시어머니가 젊은 날의 기운을 잃고 자주 앓기 시작했을 때도 서연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산에서 캐온 도라지를 말리고 마른 대추를 모아두고 장날이면 한 푼이라도 아껴 약재를 샀어요. 이웃들은 저 큰며느리는 물그릇도 소리나지 않게 놓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 고개만 숙였어요. 남편 장무석은 본래 아주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살림을 함께 견딘 서연의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장터에서 돌아올 때면 작은 엿 한 조각을 품에 넣어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장시댁 살림이 조금씩 펴지자 무석의 마음은 오래된 길에서 벗어난 수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병은 깊어지고 집안일은 늘었고 그는 바깥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부엌의 조용한 수고를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그 무렵 장시댁에 화련이라는 젊은 첩이 들어왔어요. 화련은 눈웃음이 곱고 말끝이 부드러웠으며 비단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 다녔지요. 처음 온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온 젊은 여인이 예쁘고 상냥하다며 수군댔고 무석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자주 웃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그 웃음 뒤에 생기는 집안의 작은 그늘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찬 기운이 조금씩 고였답니다. 화련은 처음에는 서연을 언니라 부르며 다정하게 굴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와 국자 손잡이를 만지며 저도 도울게요 하고 말하고 빨랫줄 아래서 젖은 치마를 펴며 웃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손을 댄 일은 늘 서연이 다시 해야 했어요. 밥은 서릿고 약탕기는 너무 세게 끓고 장독 뚜껑은 반쯤 열린 채 남았어요. 그래도 화련은 사람들 앞에서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찍으며 제가 서툴러서 큰마님께 패만 끼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서연이 엄격한 듯 바라보곤 했답니다. 서연은 그런 시선에 마음이 아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바람 같아서 붙잡을수록 손에서 흩어진다고 어머니에게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저 아침이면 다시 마당을 쓸고 낮이면 시어머니 방에 햇살을 맞추고 저녁이면 된장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으로 몸이 약해져 자주 잠들었지만 깨어있을 때면 서연의 발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서연아, 물이 따뜻하구나 하고 낮게 말하면 서연은 예, 어머님, 천천히 드십시오 하고 대답했지요. 그 짧은 말들이 서연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등불이었어요. 장시댁 뒤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낡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소나무 숲으로 조금 들어가면 오래전에 향이 끊긴 작은 미륵당이 하나 서 있었지요. 기와는 여기저기 내려앉고 문짝은 한쪽이 비뚤어졌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가까이 자랐어요. 안에는 오래된 부처상이 있었는데 얼굴은 달아 부드럽고 눈매는 반쯤 감긴 듯 했어요. 어릴 적 아이들은 그곳을 무서워했지만 노인들은 저 미륵당은 죄 없는 사람의 한숨을 들어준다고 조용히 말하곤 했답니다. 서연은 가끔 해질녘에 그 미륵당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올 때면 무너진 담장 너머의 고요함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곳에는 사람의 말이 없고 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만 있었어요. 서연은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면 그 앞을 지나며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도 집안이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입술 안에서만 빌었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기도였지만 오래된 돌부처는 늘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해의 늦가을은 유난히 축축했어요. 산에는 안개가 자주 끼었고 밤이 되면 우물가에 도락에 물비린 냄새가 짙게 올랐지요. 감나무 잎은 하나둘 떨어져 마당에 달라붙고 부엌 천장에는 마른 고추 냄새와 약재 냄새가 함께 매달렸어요. 시어머니의 병세도 그 무렵부터 깊어졌어요. 손끝이 차고 기침이 길어지고 밥을 삼키는 힘도 줄었지요. 서연은 잠을 줄이며 약을 다렸고 뜨거운 수건으로 손발을 감싸 주었어요. 밤마다 아궁이 앞에 앉은 그녀의 눈 밑에는 그늘이 내려앉았답니다. 화려는 그런 서연을 보며 은근히 마음을 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집안 사람들은 결국 약을 다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마련이었고 그 사람은 언제나 서연이었으니까요. 화려는 무석에게 큰마님은 참 부지런하시나. 너무 혼자만 일을 쥐고 계셔서 저 같은 사람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석은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흔들렸어요. 사람의 의심은 굵은 빗방울보다 작은 물방울에서 먼저 시작되는 법이지요. 서연은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더 먼 곳으로 밀려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혼자서 약방문을 다시 살피고 산 사람에게 얻은 말린 삽주와 감초를 깨끗한 헝겊에 싸 두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에는 오래 달인 약이 좋다 하여 불을 약하게 죽이고 약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 기다림은 밤보다 길었어요. 아궁이 속숯불이 붉게 숨쉬는 동안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만 편해지시면 됩니다. 하고 중얼거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시댁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자주 나누었어요. 빨래하던 아낙들은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말하다가도 화련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도
마음 붙이기 어렵겠지 하고 말을 바꾸었어요. 남자들은 장터 주막에서 무석이 젊은 첩을 들인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낮게 수군댔고, 아이들은 장시댁 담장 곁에서 화련의 붉은 댕기를 흘큼거렸어요. 집안의 일은 원래 닫힌 문 안에서 시작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바람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법이에요. 서연은 그 말들을 듣고도 입을 닫았답니다. 서연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는 오래전부터 장시댁 부엌을 드나들던 옥할멈이었어요. 옥할멈은 허리가 굽고 손등에 검버섯이 많았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젊은 날 남편을 잃고 떠돌던 때 서연이 남몰래 보리밥과 된장국을 내어준 일이 있었지요. 그 뒤로 옥할멈은 장시댁 허드렛 일을 도우며 서연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느 저녁 그녀는 부엌문 밖에서 서연을 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아가, 불씨는 작아도 재 속에 살아있으면 다시 집을 덮인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은 옥할멈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약탕기 뚜껑 사이로 흰김이 얇게 오르고 부엌 밖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할멈, 저는 그저 이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옥할멈은 더 묻지 않고 젖은 장작을 안쪽으로 옮겼어요. 사람의 슬픔은 캐묻는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곁에서 마른 장작 하나 더 얹어주는 일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할멈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는 비에 젖은 감잎이 흔들렸지요. 서연은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마른 손가락으로 서연의 손등을 살짝 누르며 내 손이 거칠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겨울이 가까워져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래 참고 살던 사람은 따뜻한 말 한 조각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화려는 그 방 앞을 지나며 두 사람의 조용한 정을 보았어요. 그녀는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자신은 비단 치마를 입고 웃음을 배워왔지만 병든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서연 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은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도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부터 화련의 웃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찬 기운이 자라났답니다. 무석은 집안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는 장터 일과 논밭의 소출, 마을 어른들의 눈치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지요. 집에 돌아오면 화련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웃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거나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다정함은 화련에게 있었고 보이지 않는 수고는 서연에게 있었지요. 사람은 때때로 눈앞의 꽃향기에 취해 뿌리가 흙 속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수고를 잊어버린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고 싶다가도 아픈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접었어요. 원망도 힘이 있어야 오래 품을 수 있는데 그녀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새벽에는 물을 샜고 아침에는 죽을 쓰고 낮에는 약재를 말리고 저녁에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살폈어요. 집안이 조용히 굴러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을 바치는 일은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멈추는 순간 모두가 알게 되는 일이었어요.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답니다. 늦가을 비가 사흘째 이어지던 날, 장시댁 마당은 발자국마다 진흙이 묻어났어요.
우물가 돌은 미끄러웠고 빨랫줄에는 마르지 못한 속꽃들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서연은 젖은 치마 끝을 걷고 약방문을 확인한 뒤 남은 약재를 새 헝겊에 나누어 담았어요. 오늘 밤 다릴 약은 시어머니에게 꼭 필요했어요. 의원이 밤기침이 심하면 이 약을 천천히 다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헝겊 묶음을 부엌 선반 가장 안쪽에 올려두고 그 위에 작은 나무 뚜껑을 덮었답니다. 그 모습을 화련히 먼발치에서 보았어요. 그녀는 마루기둥 뒤에 서서 서연의 손놀림과 선반의 위치를 눈에 담았지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손가락 끝은 소매 속에서 가늘게 움직였어요. 잠시 뒤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큰마님, 제가 어머님 방에 등잔을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서연은 고맙다고 말하며 작은 등잔을 건넸어요. 화련은 등잔을 받아들고 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돌아 부엌 안의 약탕기와 선반을 다시 바라보았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장시댁에는 비소리만 남았어요. 무석은 사랑채에서 장부를 보다가 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얕은 잠에 빠져 가끔 기침을 했지요. 옥할멈은 헛간 옆에서 젖은 장작을 고르다 허리가 아파 잠시 쉬러 갔어요. 서연은 부엌에 홀로 앉아 아궁이 불을 낮추고 약탕기를 올렸어요. 약물이 끓기 시작하자 씁쓸하고 묵직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빛은 작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의 마음처럼 흔들렸답니다. 그날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 공기가 비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화련의 웃음소리는 낮 동안 유난히 맑았고 무석의 말투는 괜히 날카로웠으며 시어머니의 손은 더 차가웠어요. 서연은 약탕기 뚜껑을 열고 물빛을 살핀 뒤 다시 닫았어요. 오늘 밤만 무사히 지나가면 좋으련만 하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오래된 집들은 때때로 사람보다 먼저 다가올 일을 느끼고 삐걱거리는 법이랍니다. 부엌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단단히 닫고 약을 따를 사기 그릇을 뜨거운 물로 데웠어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그릇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작은 습관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서연뿐이었지요. 그녀는 약이 알맞게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며 마른 수건을 접고 나무 숟가락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때 마루 쪽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났지만 비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자 다시 불을 살폈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장시댁의 등잔들이 하나둘 낮아졌어요. 감나무 가지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우물가 물동이는 누군가 건드린 듯 아주 작게 울렸지요. 서연은 드디어 약탕기를 내리고 고운 천으로 약을 걸렀어요. 검붉은 약물이 사기 그릇에 담기자 부엌 안의 씁쓸한 향이 더 짙어졌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부디 어머님 속이 편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만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온 하루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약그릇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가려다가 문득 장독대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빗물에 불어난 나무 조각이 굴렀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지나갔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혹시 장독 뚜껑이 열린 것은 아닌가 싶어 약그릇을 부엌 안쪽 상 위에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차가운 비가 이마에 닿았고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장독대는 어두웠지만 뚜껑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짧은 사이
집안 어딘가에서 문풍지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서연은 약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의심 없이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이르러 조심히 어머님, 약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방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등잔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누렇게 지쳐 있었어요. 서연은 베개를 고쳐 받치고 숟가락으로 약을 식혀 천천히 입가에 가져갔어요. 모든 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방 밖에서는 비가 그칠 듯 말 듯 이어졌고 사랑채 쪽에서는 무석이 장부를 덮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어요. 화련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떠올린 순간 서연은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은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은 약을 숟가락에 떠서 다시 불어시켰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아주 약하게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서연은 놀라 약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어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썹을 찡그렸어요. 아직 큰일이라 할 만큼은 아니었으나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졌지요. 서연은 급히 따뜻한 물을 가져오려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화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마님, 어머님께 약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등 뒤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지나갔어요. 비 내리는 밤은 그렇게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화련은 문 밖에 서서 손끝으로 문살을 살짝 짚고 있었어요. 등잔불이 종이에 비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지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은 채에 방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낮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화련은 문을 반쯤 열고 들어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약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합니다. 방금 부엌 곁을 지나다가 낯선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게 만들었답니다. 서연은 놀라 약그릇을 다시 보았어요. 늘 다리던 약처럼 검붉고 씁쓸한 냄새가 났지만 화련의 말이 떨어지자 그 냄새마저 낯설게 느껴졌지요.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며 작게 신음했어요. 서연은 급히 물그릇을 가져와 입가에 대고 어머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고 속삭였어요. 화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약에 다른 것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마치 미리 준비된 울음처럼 방 안을 흔들었답니다. 그 소리에 사랑채에 있던 무석이 달려왔어요. 그는 문턱을 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과 서연의 손에 남은 약그릇을 번갈아 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의심이 먼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침착하려 애쓰며 어머님께서 약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시다 하십니다. 제가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화련이 곧바로 무석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나리, 제가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큰마님이 혼자 약을 다리셨습니다. 그 말은 작은 불씨처럼 무석의 눈빛을 바꾸었답니다. 무석은 약그릇을 빼앗듯 집어들고 코 가까이 가져갔어요. 약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신음은 조금씩 커졌고 화련은 울먹이는 얼굴로 방 안쪽에 엎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잘못되시면 어쩝니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저는 어머님을 해칠 까닭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비 내리는 밤의 소란 속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 작게 들렸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하인과 가까운 친척들이 불려왔어요. 누군가는 의원을 부르러 뛰어갔고 누군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재와 탕기를 살폈지요. 비에 젖은 마당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고 등잔들이 하나둘 켜지며 장시댁은 한밤중에 깨어난 벌집처럼 술렁였어요. 화려는 계속 눈물을 닦으며 제가 큰마님을 미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겉으로는 슬펐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서연을 향한 날카로운 가시를 심었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배앓이와 식은땀으로 몹시 지쳐 있었어요. 의원은 남은 약을 조금 찍어 맞고 시어머니의 맥을 살핀 뒤 이마를 찌푸렸지요. 약재가 맞지 않거나 다른 것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하게 하고 속을 달래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 시어머니를 바치던 따뜻한 수건의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손의 정성을 보려 하지 않았답니다. 무석의 사촌형은 부엌 선반을 뒤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에서 약을 손댄 사람은 큰 며느리뿐이지 않느냐.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그 말에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제가 약재를 의원의 말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선반 안쪽에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선반을 열어보았을 때 남은 약재는 흐트러져 있었고 헝겊 묶음 하나는 젖은 채 바닥 가까이에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 젖은 헝겊을 본 순간 화려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모두가 들을 만큼 또렷했지요. 무석은 서연을 바라보며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서연은 남편의 눈에 담긴 의심을 보고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서방님,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 어머님 약을 하루도 가벼이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사실도 들으려는 귀가 닫히면 문 밖의 빗소리보다 힘이 없어진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소문은 담장을 넘어갔어요. 의원을 부르러 갔던 아이가 장씨댁에 독한 일이 났다고 주막 앞에 말했고 주막 주인은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안악에게 전했지요. 우물가에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도 몇몇 여인들이 모여 큰며느리가 약을 잘못 다렸다더라 하고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잘못이 아니라 일부러라던데 하고 말을 더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젖은 길 위로 퍼지는 말들은 물길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사람들의 혀는 밤새 닫힌 문보다 훨씬 쉽게 열렸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덮었을 때 장씨댁 대문 앞에는 이미 몇몇 친척과 이웃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위태롭다는 말, 큰며느리가 첩을 시기했다는 말, 약그릇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는 말이 뒤섞였지요.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모두가 본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방 안 한쪽에 앉아 밤새 물수건을 갈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의심받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숨이 흐트러지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러나 세상은 때때로 마음보다 겉모양을 먼저 심판한답니다. 화려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작아 보이도록 몸을 낮췄어요. 그녀는 붉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어머님이 덜 고생하셨을 텐데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한 아주머니가 화련의 등을 두드렸어요. 새댁이 마음이 고와서 큰일을 막았구나. 화련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잠깐 서연 쪽으로 스쳤어요. 그 눈빛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고 아주 가는 승리의 빛만 있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을 알았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른 몇 사람이 장씨댁 마루에 앉았어요. 그들은 집안의 큰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지요. 무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연을 따로 떼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어찌 같은 방에 두겠느냐.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곁에 없으면 누가 어머님 손발을 대어드립니까? 그러나 무석은 눈을 피했어요. 그 작은 외면이 서연에게는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결국 친척들은 서연을 잠시 집 밖에 두기로 했어요. 죄가 밝혀질 때까지 장씨댁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누구는 헛간에 가두자고 했고, 누구는 친정으로 보내자고 했지만, 화련히 낮은 목소리로 마을 뒤 미륵당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라면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 도망갔다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신중한 제안처럼 들렸으나 서연의 가슴에는 얼음처럼 박혔어요. 미륵당은 오래 비어 있었고 밤이면 산짐승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이었답니다. 옥할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루 아래로 나와 서연의 앞을 막았어요. 굽은 허리로도 그녀는 제법 단단히 서 있었지요. 이 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어요. 그러나 사촌형은 손을 내저으며 할멈은 정이 깊어 눈이 흐려진 것이오 하고 말했어요. 옥할멈은 입술을 떨다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어요. 사람이 가린다고 하늘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답니다. 서연은 끝내 미륵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의 소매도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 방 앞에 한 번 엎드려 어머님 꼭 나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약기운과 통증에 지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끝을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서연은 그 움직임을 마음에 담고 일어섰어요. 무석은 문간에 서 있었으나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화련은 그의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자신과 이 집 사이의 거리처럼 멀어졌음을 느꼈답니다. 마을 뒤길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서연은 낡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친척 둘과 하인 하나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젖은 솔잎이 발밑에 눌렸고 안개가 나무 사이로 낮게 흘렀지요. 몇몇 아이들은 멀리서 따라오며 속삭였고 우물가의 여인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욕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는 시선이 때로는 돌멩이보다 무거운 법이에요. 서연은 눈을 내리뜨고 걸으며 자신이 밟는 흙의 차가움만 느꼈답니다. 미륵당은 가까이 갈수록 더 쓸쓸해 보였어요. 무너진 담장에는 이끼가 끼었고 문짝은 빗물에 불어 삐걱거렸으며 지붕 끝에는 오래된 새집이 비어 있었지요. 하인은 안을 대충 쓸고 마른 쇳집 몇 줌을 바닥에 깔았어요. 친척 하나가 며칠만 조용히 있어라. 일이 밝혀지면 다시 말이 있겠지 하고 냉랭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돌아서 내려가자 미륵당 안에는 젖은 흙냄새, 오래된 향냄새, 그리고 산바람이 남았어요. 문 밖의 세상은 멀어지고
그녀는 낡은 부처상 앞에 홀로 서게 되었답니다. 부처상은 세월에 달아 표정이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에게는 무섭지 않았어요. 반쯤 감긴 눈은 꾸짖는 듯 하지 않고 오래 참고 들어주는 듯 했지요. 서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사람들에게 닿지 않더라도 하늘과 땅은 알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두 손을 모았어요. 미륵당의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등잔 없는 어둠을 흔들었고 지붕 어딘가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느린 밤의 물시계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장시댁에는 이상한 조용함이 깔렸어요. 서연이 없는 부엌은 깨끗해 보였지만 손에 익은 질서가 사라져 있었지요. 화려는 밥을 짓겠다고 나섰으나 물 조절이 맞지 않아 밥이 질어졌고 시어머니의 죽은 너무 묽어 입에 맞지 않았어요. 무석은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방에서는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그는 서연이 늘 조용히 달려가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이미 의심의 말에 기대어서 버린 사람은 쉽게 뒤돌아보지 못한답니다. 화려는 그 조용함을 불안해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서연을 몰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집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지요. 시어머니는 화련이 방에 들어가면 눈을 감아버렸고 무석은 말수가 줄었으며 옥할멈은 부엌 한쪽에서 대답도 없이 그릇만 닦았어요. 그래도 화련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이 서연을 잊고 자신이 이 집의 안쪽일을 맡게 될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거짓은 자리를 차지해도 편히 앉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 문을 열까 두려워하는 법이랍니다. 밤이 깊자 옥할멈은 남몰래 작은 보자기에 보리밥과 무김치, 식은 숭늉을 담았어요. 그녀는 부엌문을 닫고 나서는 척하다가 뒤뜰로 돌아 나갔지요.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흐렸고 산길은 젖어 있었지만 할멈은 천천히 미륵당 쪽으로 걸었어요. 늙은 무릎이 아파 몇 번이나 쉬어야 했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미륵당 문 앞에 이르러 조심히 아가 나다 하고 불렀어요. 안에서 서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옥할멈은 보자기를 내밀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먹어야 한다. 억울해도 몸이 버텨야 말도 한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할멈,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먼저 묻지 않고 시어머니 안부를 묻는 서연을 보고 옥할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숨은 고르다. 다만 내 손이 없어 방이 서늘하다. 그리고 할멈은 부처상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낮게 말했어요. 흐린 물도 가만두면 흙이 가라앉는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소문이 더 크게 부풀고 있었어요. 주막에서는 누군가 큰 며느리가 첩에게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랬다더라 하고 말했고 방앗간에서는 아니 시어머니가 첩을 더 예뻐해 그런 거라던데 하고 다른 말이 덧붙었어요. 사실은 하나였지만 사람들의 입을 지나며 여러 모양의 가면을 썼지요. 어떤 이는 서연이 평소 너무 조용해서 속을 알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어요. 이렇게 착한 침묵은 때때로 죄의 빈자리로 오해받기도 한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시댁 대문 앞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모여 미륵당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부처가 벌을 내릴까? 한 아이가 묻자 다른 아이가 죄가 있으면 돌눈이 번쩍 뜬대 하고 대답했지요. 아이들의 말은 장난 같았지만 어른들의 소문을 그대로 배운 것이었어요. 서연은 미륵당 안에서 그런 말들을 멀리 들었어요. 바람이 소리를 잘라 가져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녀는 보리밥을 조금 먹고 부처상 앞에 젖은 바닥을 손으로 닦았답니다. 서연은 미륵당에 갇힌 몸이었지만 마음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는 맷집을 가지런히 펴고 벽 틈으로 들어온 낙엽을 한 곳에 모았어요. 오래된 향로에 쌓인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고 부처상 아래 고인 빗물을 작은 사금파리로 떠냈지요. 누군가 죄인처럼 자신을 이곳에 두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머무는 자리마저 함부로 두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지키던 습관은 집 밖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미륵당 안은 조금씩 사람의 손길을 받은 곳처럼 조용히 정돈되어 갔어요. 한편 장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속은 아직 쓰리고 몸은 허약했지만 큰 고비는 넘긴 듯했지요. 무석은 의원에게 몇 번이고 물었어요. 정말 독한 것이었소. 의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목숨을 바로앉는 독이라기보다 속을 뒤집고 몸을 상하게 하는 나쁜 것이 섞인 듯합니다. 누가 넣었는지는 약그릇이 말하지 않지요 하고 답했어요. 그 말은 서연에게도 화련에게도 완전한 죄를 씌우지 않았지만 이미 무석의 마음에는 한쪽으로 기운 저울이 놓여 있었답니다. 화련은 의원의 애매한 말을 싫어했어요. 그녀는 더 분명한 의심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저녁 무렵 시어머니 방 앞에서 일부러 무석에게 들리게 말했어요. 큰마님이 돌아오시면 저는 이 집에 있기 어렵습니다. 어머님을 지키려 한 제가 오히려 미움받을까 두렵습니다. 무석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말은 서연을 믿는 말도 아니었고 화련을 의심하는 말도 아니었지요. 화련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고 무석은 한숨 속에 다시 흔들렸답니다. 그날 밤 옥할멈은 부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연이 늘 쓰던 약재 헝겊은 젖고 흐트러졌지만 선반 가장 뒤쪽에 작은 묶음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할멈은 등잔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의원이 준 약재 중 서연이 다음날 쓰려 남겨둔 것이었고 매듭 모양도 서연의 손길 그대로였어요. 만약 서연이 몰래 나쁜 것을 섞으려 했다면 굳이 남은 약을 이렇게 반듯하게 두었을까? 할멈은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부엌 바닥에 제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보았답니다. 그 발자국은 서연의 낡은 집신 자국과 달랐어요. 폭이 좁고 뒤꿈치가 가벼웠으며 마치 비단신을 신은 사람이 조심조심 밟은 듯 했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부엌을 드나들어 자국은 흐려지고 있었어요. 옥할멈은 손으로 재를 만져보다가 더 번지지 않게 그 위에 낡은 소쿠리를 살짝 덮어두었어요. 그녀는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증거라 부르기엔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서연이 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믿음은 때때로 눈보다 먼저 길을 찾는답니다. 미륵당의 둘째 밤은 더 추웠어요. 비가 그친 뒤 산바람이 맑아지며 찬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서연은 겉옷을 여미고 부처상 아래 앉아 있었어요. 멀리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다시 빌었어요. 제 억울함보다 어머님 병이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 더 큰 죄가 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눈물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답니다. 그때 미륵당 안에서 아주 희미한 물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소리는 부처상 가까이에서 났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부처상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눈 아래로 가느다란 물길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돌이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어요. 무서움보다 이상한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부처상 앞으로 조금 다가갔어요. 부처상의 눈물 같은 물길은 한 방울씩 턱 아래로 흘러 오래된 받침돌에 떨어졌어요. 지붕이 새는 곳일 수도 있었지만 그 물은 이상하게도 부처상 머리 위가 아니라 눈가에서 시작되는 듯 보였지요. 서연은 낮게 절하며 말했어요. 제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어머님과 집안이 더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문짝이 삐걱 열렸고 부처상 뒤쪽 어딘가에서 마른 물건이 스치는 소리가 났답니다. 서연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이 잠잠해지자 미륵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부처상 뒤편 어둠 속에 무언가 걸린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어요. 낡은 받침돌 틈과 벽 사이에 작은 천 조각이 끼어 있었지요. 비에 젖었다가 마른 듯 뻣뻣했고 손끝에 닿자 은은한 향과 함께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서연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흔한 무명천이 아니라 고운 비단 조각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천 조각은 아주 작았지만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고 색은 연한 복숭아빛이었어요. 서연은 그 색을 본 순간 낮에 화려히 입고 있던 저고리 소매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겪은 사람은 남에게 억울함을 씌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천조각을 자신의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처상 앞에 다시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소나무 숲이 길게 숨을 쉬었고 돌부처의 물방울은 천천히 가서 갔답니다. 다음 새벽, 옥할멈이 다시 미륵당을 찾았어요. 그녀는 차가운 숭늉과 말린 나물 조금을 가져왔지요. 서연은 밤새 품고 있던 천조각을 조심히 꺼내 보였어요. 옥할멈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늙은 눈이지만 바느질과 옷감만큼은 오래 다뤄보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지요. 이 비단은 그 새댁 소매 끝단과 닮았구나. 할멈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어요. 서연은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옥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을 다시 싸주었답니다. 옥할멈은 돌아가기 전 미륵당 문턱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함께 있었지요. 아가,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라. 울음은 억울함을 말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울음을 죄의 그림자로 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멈은 또 한마디를 남겼어요. 참말은 서두르지 않아도 길을 찾아온다. 그 말을 남기고 할멈은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녀의 굽은 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문 앞에 서 있었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옥할멈은 산길을 내려오며 품 안의 작은 걱정을 여러 번 눌러보았어요. 미륵당에서 본 비단 조각과 부엌 제위의 발자국이 마음속에서 서로 맞물렸지요. 그녀는 곧장 장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물가를 지나 약재를 팔던 늙은 장돌뱅이가 묵는 빈처마 밑으로 향했어요. 그는 며칠 전 장터에서 마을로 들어와 말린 뿌리와 잎을 팔던 사람이었지요. 옥할멈은 조용히 물었어요. 요 며칠 새 젊은 새댁이 따로 약재를 사간 일이 있었소. 장돌뱅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답니다. 장돌뱅이는 한참 뒤 손바닥을 무릎에 문지르며 말했어요. 비단옷 입은 젊은 여인이 노란 종이에 싼 뿌리 가루를 찾기는 했지요.
속을 뒤집는 데 쓰는 독한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말라 했더니 벌레를 쫓을 거라 하더이다. 옥 할멈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빛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놀라면 상대가 입을 닫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다시 물었지요. 그 여인 손목에 향낭이 있었소. 장돌뱅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숭아빛 비단 향낭이 흔들렸소. 그 말은 할멈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할멈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 외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먼저 부엌으로 돌아와 전날 덮어둔 소쿠리를 살폈어요. 제 위의 작은 발자국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젖었다가 마른 종이 조각 하나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할멈은 손톱 끝으로 조심히 떼어냈어요. 종이는 노란빛이었고 끝에 검은 가루가 아주 조금 묻어 있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헝겊에 싸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흙 속의 씨앗도 때가 되면 고개를 든다. 그날 낮 장씨댁 안은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속은 물 끓듯 뒤숭숭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누워 있었고 무석은 말없이 사랑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요. 화려는 부엌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손끝은 자꾸 헛돌았어요. 물을 기르러 가면 두레박을 우물벽에 부딪히고 죽을 쓰면 바닥을 태웠으며 시어머니 방 앞에서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지만 눈동자는 자주 문 밖을 살폈어요. 옥할멈은 그 모든 움직임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어요. 오래된 솥은 말이 없어도 불의 세기를 아는 법이랍니다. 미륵당의 서연은 그날도 바닥을 쓸고 부처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에 보았던 물길은 말라 있었고 부처상의 눈가는 다시 오래된 돌빛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표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에 싸둔 비단 조각을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어요. 빛을 받자 복숭아빛 실 사이에 가는 은실, 한 올이 섞인 것이 보였어요. 화련의 저고리 소매에서 언뜻 보았던 바로 그 반짝임이었지요.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면 분노보다 차분함이 필요했답니다. 그때 미륵당 밖에서 소를 모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마을의 어린 목동 만복이었는데 날마다 산 아래 풀밭으로 소를 데리고 다녔지요. 만복은 미륵당 가까이에 서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히 불렀어요. 큰마님, 안에 계십니까?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나무피리를 꺼냈다 넣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 비 오던 밤에 새댁이 부엌 뒤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의 말은 가늘었지만 산바람 속에서 분명히 들렸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문턱에 앉았어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보았느냐? 천천히 말해보아라. 만복은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어요. 저는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느라 장씨댁 뒤울타리까지 갔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처마 밑에 숨었는데 새댁이 손에 노란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큰마님은 장독대 쪽으로 나가 계셨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그 밤 자신이 들었던 장독대 소리를 떠올렸답니다. 만복은 말을 마치고도 더 머뭇거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큰마님을 나쁘게 말하니까. 제가 괜히 끼어들면 혼날까 봐요. 서연은 아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 어른들의 큰 소리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가 본 것을 잊지 말고 거짓으로 보태지도 말아라. 본 만큼만 말하면 된다. 만복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멀리서 소가 울자 아이는 뒤돌아 뛰어갔고 서연은 문가에 앉아 오래 생각했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옥할멈이 다시 미륵당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걸음이 더 무거웠지만 눈빛은 전보다 단단했어요. 그녀는 서연에게 장돌뱅이의 말과 부엌재 위의 발자국, 노란 종잇조각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주었어요. 서연도 만복이 본 것을 말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낡은 문틈을 지나가고 부처상 아래 마른 풀잎이 작게 굴렀어요. 옥할멈은 마침내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네가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밝힐 때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쉽게 눈빛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지고 장씨댁의 이름이 더러워지며 죄를 지은 사람이 웃는다면 그것도 또 다른 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화련을 벌주고 싶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께 드린 약을 누가 더럽혔는지 밝혀야 합니다. 옥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이면 길이 어긋나지 않는다. 그 밤 서연은 미륵당에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부처상 앞에 앉아 다음날 해야 할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듬었지요. 억울함을 쏟아내면 사람들은 울분으로 들을 것이고 너무 조용하면 힘이 없다고 여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실만 차례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약재를 어디에 두었는지, 장독대 소리를 듣고 나간 사이가 있었는지, 비단 조각을 어디서 주었는지, 만복이 무엇을 보았는지 말이에요. 찬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진실은 정돈된 방처럼 차례가 필요하답니다. 새벽녘, 미륵당 지붕 끝에 맺힌 이슬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서연은 낡은 물동이에 고인 빗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겉옷은 낡았지만 매듭을 바르게 묶고 손수건 속 비단 조각을 품에 넣었지요. 그녀는 부처상 앞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제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문 밖에서 옥할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할멈은 작은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 종잇 조각과 남은 약재 묶음이 들어 있었답니다. 옥할멈은 미륵당을 나서기 전 서연에게 한마디 했어요. 바른 말은 칼처럼 휘두르지 말고 등잔처럼 밝혀라. 서연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 서연은 갇힌 몸이었고 함부로 움직였다 하면 도망치려 했다는 말이 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옥할멈이 먼저 내려가 마을 어른에게 알리고 서연은 미륵당에서 부름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할멈의 굽은 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서연은 문턱에 앉아 마을 지붕들 위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를 바라보았답니다. 옥할멈은 장씨댁으로 돌아와 무석을 찾았어요. 무석은 밤새 잠을 설친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할멈은 그 앞에 노란 종잇 조각과 남은 약재 묶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나리, 제가 늙어 눈이 어두워도 손때 묻은 일은 압니다. 이것들을 마을 어른들 앞에서 보아주십시오. 무석은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듯 했지만 종잇 조각의 냄새를 맡자 얼굴이 굳었어요. 옥할멈은 더 덧붙이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진실도 장터 소음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화련은 마루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란 종잇 조각을 보는 순간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지만 곧 얼굴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왔어요. 할멈, 또 무슨 말을 지어내려 하십니까? 큰마님을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없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끝이 날카로웠어요. 옥할멈은 화련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없는 일은 만들 수 있어도 있었던 자국은 지우기 어렵지요. 무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무석은 결국 마을 어른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집안의 일이 이미 마을에 퍼졌으니 마을 앞에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서연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물건들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오 무렵 이장과 몇몇 어른, 의원, 장돌뱅이, 만복의 아버지가 장시댁으로 모였어요. 마당에는 아직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고 감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섰어요. 집안의 바람이 담장 밖 바람과 섞이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장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먼저 말했어요. 사람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보아야 하네. 그 말에 옥할멈은 남은 약재 묶음을 내놓았어요. 의원은 그것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내가 준 약재가 맞네. 매듭도 처음 나누어 준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네. 이어 노란 종이 조각을 맡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냄새는 그날 약그릇에서 느낀 낯선 기운과 닮았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화련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답니다. 장돌뱅이도 불려 나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남의 집 싸움에 끼기 싫어 눈치를 보았지만 이장이 본 것만 말하면 된다고 하자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며칠 전 복숭아빛 비단을 두른 젊은 여인이 노란 종이에 싼뿌리 가루를 사갔습니다. 독하다 하니 벌레 쫓는 데 쓴다 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화련의 옷자락으로 향했어요. 화련은 즉시 손수건을 들어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그런 것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말을 맞춘 것입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마당에 퍼졌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모두가 곧장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서연을 의심한 뒤였고 이제는 다른 흔적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장은 만복을 불렀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 뒤에 숨어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나무 피리를 꼭 쥐고 있었지요. 이장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 밤 네가 본 것을 보탬 없이 말해보아라.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오던 밤. 송아지를 찾다. 장시댁 뒤울타리에서 화련히 노란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답니다. 화련은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아이가 밤비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저를 새댁이라 부르는 여인은 이 마을에 많습니다. 그러자 만복은 눈물이 고인 채로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때 향랑이 흔들렸습니다. 복숭아빛 향랑이요. 그리고 새댁은 부엌에서 나오며 소매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화련은 무심코 자신의 소매 끝을 감추려 했고 바로 그 움직임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지요. 거짓은 때때로 말보다 손에서 먼저 들키는 법이랍니다. 옥할멈은 그때까지도 비단 조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서연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장은 미륵당에 사람을 보내 서연을 데려오게 했어요. 서연은 산길을 내려올 때 뛰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낡은 겉옷을 단정히 여미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천천히 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제와 같은 시선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속에 조금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설 때 침묵마저 증인이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서연은 장시댁 마당에 들어서자
먼저 시어머니 방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무석은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미륵당의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더 희게 만들었고 손등에는 흙먼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장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차례로 말해보아라 하고 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밤 저는 약을 다리고 그릇에 따랐습니다. 장독대에서 소리가 나 잠시 나갔고 돌아왔을 때 약그릇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이어 손수건을 풀어 비단 조각을 내놓았어요. 미륵당 부처상 뒤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나 마을 어른들께 보아 달라 하려 했습니다. 이장은 비단 조각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복숭아빛 천에는 가느다란 은실이 섞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찢긴 듯 거칠었어요. 옥할멈은 화련의 소매 끝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도 따라서 보았지요. 화련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는 작지만 분명히 찢어진 자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뒤늦게 소매를 움켜쥐었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술렁였어요. 화련은 울음을 터뜨리며 미륵당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천조각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이미 노란 종이 조각과 장돌뱅이의 증언, 만복의 말이 함께 놓인 뒤였어요. 무석은 처음으로 화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네가 그 밤 부엌에 갔느냐? 화련은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나 대답하지 않는 침묵도 때로는 큰 대답이 된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 소란을 조금씩 듣고 있었어요.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맑아져 있었지요. 그녀는 며느리들이 오가는 발소리와 목소리를 오래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화련의 울음이 어쩐지 너무 가지런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고 방 안의 하녀가 놀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마당을 바라보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은 바로 돌아앉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먼저 나왔어요. 서연은 본능처럼 일어나 방 쪽으로 가려 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입을 닫았어요.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이 제일 먼저 아픈 이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 또렷했지요. 이장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오늘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다. 미륵당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다시 따지자. 집안 방 안에서는 눈물과 정이 섞여 흐려질 수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이제 숨을 곳이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화련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장시댁 안에서라면 무석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눈물로 친척들의 정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미륵당 앞,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물건과 말들이 차례로 놓일 것이었어요.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옥할멈이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가며 한마디 했어요. 밤에 숨긴 것은 낮에 그림자가 길다. 화련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다시 무릎을 꿇고 부처상 쪽 산길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물방울이 이제 온 마을의 눈을 씻게 될 참이었답니다. 그날 해가 기울기 전 이장은 다음 날 아침 미륵당 앞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알렸어요. 약재 종이 조각, 비단 조각, 약그릇과 탕기, 그리고 부엌재 위에 발자국을 덮은 소쿠리까지 모두 가져오라 했지요. 만복과 장돌뱅이도 다시 나오기로 했고 의원은 남은 약 냄새를 비교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날 밤 미륵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시댁 헛간 곁 작은 방에 머물렀지만 문은 열려 있었고 감시하는 사람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그녀는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일은 누구도 거짓으로 더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밤이 내리자 장시댁은 오랜만에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부엌에서는 옥할멈이 천천히 죽을 저었고 시어머니 방에는 따뜻한 물그릇이 놓였으며 무석은 마당에 서서 젖은 감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는 처음 서연을 미륵당으로 보냈던 순간을 떠올리고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하려는 자기 방에서 등잔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 바람이 소매 끝을 흔들 때마다 찢어진 자리가 살결에 닿는 듯 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작은 방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날 아침에 미륵당 앞에 서 있었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렸어요. 닭 울음이 멀리서 들리고 우물가에는 찬물을 뜨는 소리가 났지요.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륵당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가 진짜 죄인인지, 부처상이 정말 눈물을 흘렸는지, 큰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그런 말들보다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했어요. 진실이 밝혀져도 사람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천천히 아문다는 것을요. 그녀는 겉옷을 단정히 여미고 옥할멈이 준 따뜻한 숭늉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문을 나섰답니다. 미륵당 앞마당에는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아 사람들의 발목을 희게 감싸고 있었어요. 오래된 담장 밖으로 마을 어른들과 안악들, 아이들까지 조용히 모여들었고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은 날카롭게 오갔지만 오늘은 모두가 자기 말이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까 두려운 듯 입술을 조심했어요. 이장은 부처상 앞쪽에 낡은 멍석을 깔게 하고 그 위에 약탕기와 사기그릇, 남은 약재, 노란 종잇조각, 복숭아빛 비단 조각을 차례로 놓았답니다. 서연은 미륵당 문 가까이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얼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여 있었지요. 무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낮추었어요. 그가 보기에 서연의 옷은 낡고 볼품없었지만 그 단정함은 오래 닦은 폐그릇처럼 고요히 빛났어요. 화려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나왔으나 오른쪽 소매 끝을 깊게 접어 숨기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가는 붉었지만 오늘의 눈물은 어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붙잡지 못했답니다. 이장은 지팡이 끝으로 땅을 가볍게 짚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우는지 보려는 자리가 아니네. 본 것, 맡은 것, 남은 것을 차례대로 놓고 따질 자리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의원이 앞으로 나와 약탕기와 사기 그릇을 살폈어요. 그는 남은 약 냄새를 맡고 옥할멈이 가져온 노란 종잇 조각 끝을 다시 코 가까이 대었지요. 둘의 냄새가 닮았네. 원래 큰며느리가 다리던 약에서는 나지 않아야 할 매캐한 기운이 섞여 있네. 그 말이 안개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하려는 곧장 고개를 저었어요. 의원님도 냄새만으로 어찌 사람을 정하십니까? 약재가 젖어 상했을 수도 있고 부엌에 있던 다른 냄새가 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빠르고 부드러웠지만 끝마다 떨림이 있었지요. 의원은 그녀를 꾸짖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하지 않았네. 다만 이 냄새가 약방문에 없던 것이라는 말만 하는 것이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화련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의원의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고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옥할멈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헝겊에 싸둔 남은 약재 묶음을 풀어 보였지요. 이것은 아가가 선반 안쪽에 둔 것이요. 매듭이 풀리지 않았고 의원이 준 것 그대로 남아 있었소. 이장은 그것을 받아 의원에게 보였어요. 의원은 맞네. 이 묶음에는 이상한 것이 섞이지 않았네 하고 말했어요. 옥 칼멈은 이어 제가 묻은 작은 나무판을 조심히 내놓았어요. 부엌 바닥에 채를 번지지 않게 떠낸 것이었지요. 그 위에는 흐리지만 좁고 가벼운 발자국이 남아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려고 앞으로 조금씩 기울었어요. 누군가는 여인의 신발 자국 같구나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큰며느리 집시는 저보다 훨씬 넓지 않나 하고 낮게 말했어요. 옥 할멈은 서연의 낡은 집신을 가져와 옆에 대어 보였어요. 자국은 맞지 않았지요. 이어 화련의 비단신을 보자고 하자 화련은 얼굴을 붉히며 여인의 신발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하고 항의했어요. 그러나 이장은 단호했어요. 사람의 명예도 내놓인 자리네. 신발 하나가 부끄러울 일은 아닐세. 화련은 마지못해 신을 벗었어요. 옥 할멈이 비단신을 발자국 옆에 조심히 대자 폭과 뒤꿈치 모양이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지요. 화련은 급히 말했어요. 부엌은 누구나 드나듭니다. 제가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죄입니까? 어머님을 걱정해 살피러 갔을 뿐입니다. 그 말은 처음 듣기에는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만복이 봤다는 노란 종이 장돌뱅이의 말. 비단 조각이 이미 한 곳에 놓였지요. 거짓은 하나씩 따로 있을 때는 가볍지만 모이면 무거운 돌이 된답니다. 이장은 만복을 앞으로 불렀어요. 아이는 사람들 눈길에 겁을 먹어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지만 서연이 멀리서 고개를 끄덕여 주자 조금 용기를 냈어요. 그 밤에 저는 송아지를 찾다가 장시댁 뒤울타리로 갔습니다. 큰마님은 장독대 쪽으로 나가셨고 새댁은 노란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물었어요. 확실히 새댁이었느냐? 만복은 울듯한 얼굴로도 또렷이 대답했어요. 향낭과 비단 소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련은 아이를 매섭게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만복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장이 지팡이를 한번 짚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돌뱅이도 앞으로 나왔지요. 그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같은 노란 종이를 꺼내 보였어요. 내가 약재를 싸주는 종이가 이것이요. 며칠 전 복숭아빛 향낭을 단 젊은 여인이 속을 뒤집는 뿌리가루를 사갔소. 쓰지 말라 했더니 벌레를 쫓는다 했소. 화련은 저는 모릅니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작아져 있었답니다. 이장은 마지막으로 비단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조금씩 내려오자 복숭아빛 천에 섞인 은실이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이것은 미륵당 부처상 뒤에서 나왔다고 했네. 이장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앞으로 나와 조용히 절한 뒤 말했어요. 그 밤 부처상 눈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뒤편 틈에 끼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것이라 말하기 전에 어른들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의 귀에 오래 남았답니다. 옥 할멈은 화련의 소매 끝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다만 이장이 보라 하자 화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마을 여인 하나가 가까이 다가가 소매를 살폈어요. 오른쪽 소매 안쪽에는 작게 찢어진 자리가 있었고 그 찢김의 결이 비단 조각과 맞물리는 듯했어요. 여인은 낮게 말했어요. 천의 올이 닮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련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미륵당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약을 더럽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미륵당에 간 적이 있다고 그동안 화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화려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급히 대답했어요. 큰마님이 걱정되어 멀리서 보러 갔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들었어요. 제가 미륵당에 있던 첫날 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밤에는 옥할멈만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화련의 변명이 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이장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잠시 물러서라 했어요. 그는 약탕기, 종이 조각, 비단 조각, 신발 자국을 하나씩 다시 보더니 화련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새댁. 지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면 죄는 무겁더라도 마음을 더럽히는 일은 멈출 수 있네. 화련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듯 했지만 그것이 두려움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지요. 무석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의 약에 손을 댔느냐? 그 질문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집안의 아들이 묻는 말이었답니다. 화련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미륵당의 낡은 기와가 모습을 드러냈고 부처상 안쪽은 어두운 채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숨소리도 낮추고 기다렸지요. 마침내 화련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마당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무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고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화련은 무너진 듯 주저앉아 계속 말했어요. 그저 속을 아프게 해 큰마님이 의심받게 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곧 나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분노로 숨을 몰아쉬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수군거림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화련은 울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 집에 들어와도 모두 큰마님만 찾았습니다. 어머님도, 부엌도, 하인들도 모두 큰마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으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말에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죄를 덜어주지는 못했어요. 옥할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빈자리를 얻으려 남의 숨통을 막으면 그 자리는 앉는 순간 가시방석이 된다. 무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서연을 믿지 않고 미륵당으로 보낸 일이 칼처럼 돌아와 가슴을 찔렀지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를 보지 않고 시어머니가 있는 집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장은 화련에게 물었어요. 노란 종이에 가루를 언제 넣었느냐? 화련은 울먹이며 큰마님이 장독대 소리에 나간 사이 약그릇에 조금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척 냄새를 말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제 밤의 빈틈이 모두 채워졌답니다. 그 순간 미륵당 안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낡은 문짝이 살짝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부처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어제 서연이 보았던 물길의 마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정말 부처가 울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새는 물이 우연히 그곳을 지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일을 가둔 밤, 오래된 돌이라도 슬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눌렀답니다. 이장은 화련의 죄를 마을 앞에서 분명히 했어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해도 병든 노인의 약을 더럽히고 죄 없는 일을 모함했으니 이 집과 마을에 더 머물 수 없다.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는 무석을 바라보았지만 무석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지 않았어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너는 어머니의 방과 우리 집 부엌을 더럽혔다.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집을 떠나라. 그 말에 화려는 울음을 삼켰지만 누구도 전처럼 그녀의 등을 두드리지 않았답니다. 화려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지는 않았어요. 이장은 짐을 꾸릴 시간을 주되 장시댁의 하인들과 마을 여인 하나가 지켜보게 했어요. 그녀가 가지고 온 옷가지와 장신구는 챙기게 했지만 장시댁의 물건은 손대지 못하게 했지요. 화려는 마지막까지 서연을 한 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아픈 사람의 약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가 조용히 남긴 말은 꾸짖음보다 더 오래 사람들 귀에 머물렀답니다. 무석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무릎이 젖은 흙에 닿자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지요.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네가 어머니 곁을 지킨 세월을 잊고 남의 눈물과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제 마음보다 어머님의 몸이 먼저입니다. 사과는 어머님이 나으신 뒤에 들겠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무석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아팠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미륵당 앞에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떠나는 걸음은 처음 올 때와 달랐지요. 우물가에서 서연을 의심했던 안학은 고개를 숙이고 다가와 내 입이 가벼웠다고 말했고 주막 주인은 들은 말을 들은 대로 퍼뜨린 죄도 작지 않다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그들에게 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이미 상처가 생긴 마음은 사과 한마디로 곧장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찬물을 끼얹어 씻기 시작한 셈이었어요. 안개는 어느새 거의 걷혀 있었답니다. 장시댁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미륵당을 한 번 돌아보았어요. 무너진 담장과 오래된 문짝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어제처럼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곳은 그녀를 가둔 자리였지만 동시에 진실이 처음 숨을 쉬기 시작한 자리였지요. 옥할멈이 곁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고생했다. 아가, 서연은 할멈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옥할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으니 내가 길을 찾은 게다. 산새가 짧게 울고 지나갔답니다. 집에 닿자 시어머니 방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인은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지요. 서연은 문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손을 뻗었어요. 서연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물이 처음으로 소리 없이 흘렀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만남이 집안의 오래된 매듭을 천천히 풀고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장시댁 부엌에는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옥할멈은 젖은 장작을 골라내고 서연은 마른 솔가지를 아궁이에 넣었지요. 불길이 천천히 살아나자 부엌 벽에 붉은 빛이 어른거렸어요. 서연은 의원이 새로 내린 순한 약재를 물에 씻고 약탕기를 깨끗이 닦아 다시 올렸어요. 이번에는 의원과 옥할멈이 곁에서 함께 보았고 무석은 문 밖에서 말없이 기다렸어요. 약이 끓는 냄새는 여전히 씁쓸했지만 그 속에는 전날 밤의 매캐한 기운이 없었어요. 부엌은 조심스레 숨을 되찾고 있었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젖은 옛짚을 걷어내고 아이들이 밟아 흐트러진 흙을 다시 고르게 다졌어요. 장독대 뚜껑도 하나씩 열어 햇볕을 쬐게 했고 빨랫줄에는 미륵당에서 입었던 서연의 겉옷이 씻겨 걸렸지요. 그 옷은 낡았지만 바람을 받으며 천천히 마르고 있었어요. 우물가에는 맑은 물이 새로 길어졌고 물동이의 나무 손잡이는 햇살에 따뜻해졌어요. 큰일이 지나간 집에서는 때로 거창한 말보다 물 깼고 옷 빠는 일이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이랍니다. 해가 서쪽 산에 기울 무렵 화려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장시댁 대문을 나섰어요. 그녀를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감시하던 마을 여인이 멀리까지 길을 확인했지요. 화려는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대문 안쪽에서는 서연이 시어머니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무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련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비단씨는 젖은 길에 작은 자국을 남기며 마을 밖으로 멀어졌답니다. 밤이 오기 전 장시댁 사람들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큰 잔치를 벌일 수는 없었고 그럴 마음도 아니었지요. 대신 묽은 쌀죽과 무나물, 잘 익은 동치미가 상에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을 천천히 삼켰고 서연은 곁에서 물을 받쳐 들었어요. 옥할멈은 부엌 문턱에 앉아 뜨거운 숭늉을 불어 마셨고 만복에게는 따뜻한 주먹밥 하나가 따로 건네졌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했지요. 집안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답니다. 무석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랑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마당 끝 감나무 아래 서서 서연이 오가던 길을 바라보았지요. 부엌에서 방까지, 우물에서 장독대까지, 마당에서 헛간까지 그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발길이 얼마나 집을 붙들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서연은 시어머니가 잠든 뒤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고 무석은 조용히 다가가 그릇을 받으려 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릇을 넘겼어요. 둘 사이에는 아직 많은 말이 남아 있었답니다. 부엌의 불씨가 잦아들 무렵 옥할멈은 아궁이 앞에 앉아 재를 고르게 폈어요. 그녀는 서연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은 많이 말하지 말고 손부터 녹여라. 서연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미륵당의 찬바람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지요.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낮게 울고 마을은 긴 하루 끝에 조용해졌어요. 집안의 죄가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는 거짓이 방 안에 앉아 있지 않았답니다. 그 밤 장씨 댁 대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혔어요. 그러나 닫힌 대문 안쪽에는 전날의 답답함과 다른 고요가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고 깊이 잠들었고 무석은 사랑채에서 등잔을 켜둔 채 오래 생각했으며 서연은 부엌 한편에 놓인 작은 이불 위에 잠시 몸을 눕혔어요. 옥할멈은 문 가까이에서 혹시 밤기침이 들릴까 귀를 기울였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우물물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았어요. 미륵당 쪽 산길도 그 달빛 속에서 더는 무섭게만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시댁 마당에는 밤새 떨어진 감잎들이 얇게 젖어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지만 몸은 오래 앓은 사람처럼 무거웠지요. 그래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어요. 두레박이 물속에 닿는 소리가 맑게 울리자 닫혀있던 마음 한쪽도 천천히 열리는 듯 했어요. 어제까지는 사람들의 의심이 우물물 위에 그림자처럼 떠 있었지만
오늘 물빛은 맑았고 하늘도 푸르게 내려와 있었답니다. 서연은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 아침 햇살을 들였어요. 된장 항아리에서는 깊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고추장 항아리 가장자리에는 붉은 빛이 곱게 말라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항아리 입구를 닦으며 오래전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 장독대 앞에서 시어머니가 장맛은 급히 익지 않고 사람 마음도 오래 보아야 안다고 말했었어요. 그 말이 이제야 다시 귀에 들리는 듯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얼굴빛은 전날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서연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리자 노인은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네가 억울할 때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풀잎처럼 약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모두 괜찮다는 뜻보다 이제부터 천천히 괜찮아지고 싶다는 바람이 조용히 담겨 있었답니다. 무석은 그날 아침 사랑채 문을 열고도 쉽게 마당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는 밤새 거의 자지 못했지요. 어머니의 약을 더럽힌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집을 지켜온 아내를 미륵당으로 보냈으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두었어요. 그 모든 일이 그의 눈앞에서 되풀이 되었답니다. 마침내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은 아궁이 앞에서 죽을 젓고 있었고 옥 할멈은 곁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무석은 문턱 밖에 서서 낮게 말했어요. 서연아, 잠시 말할 수 있겠느냐? 서연은 나무 주걱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어요. 부엌 안에는 끓는 죽의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무석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네가 나와 이 집을 위해 보낸 세월을 내가 너무 쉽게 잊었다. 네가 말하지 않는다고 마음도 없는 줄 알았고 네가 참는다고 아프지 않은 줄 알았다. 서연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답니다. 옥 할멈은 조용히 나물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둘만 남은 부엌에서 무석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염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네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었다. 서연은 불을 조금 낮추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어요. 서방님, 집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저는 오늘 당장 예전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무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대답이 아니라 기다릴 벌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장시댁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어요. 무석은 아침마다 우물물을 한 동이씩 길어 부엌 앞에 놓았고 장작도 직접 쪼개어 처마 밑에 쌓았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굳이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만 물동이를 받을 때 손끝이 덜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신 뒤 잠이 많아졌고 서연은 시간마다 이불을 살피고 손발을 데워드렸어요. 옥 할멈은 사람도 소처럼 자주 닦아야 그을음이 덜 낀다고 한마디 했고 무석은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서연이 물을 길러 나오면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고 방앗간 주인은 갓 때린 쌀 한 되를 조용히 보내왔지요. 주막 주인은 자신이 퍼뜨린 말이 부끄럽다며 따뜻한 콩죽을 들고 와 대문 밖에 놓고 갔어요. 서연은 그 모든 것을 큰 소리로 받지 않았어요. 다만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받은 것은 시어머니와 옥 할멈, 하인들과 나누어 먹었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말보다 행동이 오래 쌓일 때 조금씩 풀리는 법이에요. 만복은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장시댁 대문 가까이에 얼씬거렸어요. 자신이 큰일을 말한 뒤 어른들이 혹시 나무라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지요. 서연은 그것을 알고 어느 오후 부엌에서 따끈한 감자 2개를 꺼내 작은 보자기에 싸주었어요. 네가 본 만큼만 말한 덕분에 많은 사람이 더 큰 잘못을 멈추었다. 만복은 얼굴을 붉히며 감자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무서워도 바른 말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하나 켠 것이다. 아이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답니다. 미륵당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장이 사람들을 모아 무너진 담장 일부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게 했지요. 누군가 큰 재물을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있는 것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한 사람은 새 짚을, 한 사람은 작은 등잔을, 또 한 사람은 마른 걸레와 빗자루를 가져왔지요. 서연도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진 날, 옥할멈과 함께 미륵당을 찾아 부처상 앞을 닦았어요. 이제 그곳은 두려운 감금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고요한 자리로 남게 되었답니다. 부처상 눈가에 남은 물길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함부로 떠들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새벽 이슬이 돌 틈을 따라 흐른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에 하늘이 잠시 마음을 보인 것이라 했지요. 서연은 어느 쪽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돌이 정말 울었는지가 아니라 그 밤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진실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부처상 앞에 작은 들꽃 한 묶음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았지만 잘못된 약기운이 빠지자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어요. 서연은 쌀을 오래 불려 묽은 죽을 쓰고 말린 대추와 생강을 넣어 따뜻한 차를 만들었지요. 무석은 의원에게 다시 찾아가 약방문을 확인하고 장돌뱅이에게도 찾아가 그날의 일을 증언해 준데 고맙다고 말했어요. 장돌뱅이는 손을 내저으며 본 것을 말했을 뿐이요 하고 했지만 무석은 쌀 한 자루를 내주었어요. 예전에 그는 그런 수고를 당연히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작은 진실도 누군가의 용기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화련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 밖 친척 집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고 먼 장터로 떠났다는 말도 있었지요. 서연은 그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침묵했어요. 누군가 그런 사람은 벌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서연은 조용히 더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살면 그것도 벌을 벗는 길일 것입니다. 근데라고 답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연의 마음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미움은 남의 등에 얹는 돌 같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자기 손부터 아프다는 것을요. 며칠 뒤 장시댁에서는 작은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큰 잔치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부르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방박 마루에 앉아 저녁바람을 콱 날이었지요. 서연은 삼쌀로 부드러운 밥을 짓고 산에서 딴 취나물을 무치고 무김치와 된장국을 냈어요. 옥할멈은 아궁이 앞에서 숭늉을 끓였고 무석은 상을 들고 마루로 나르는 일을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밥맛이 돌아오는구나. 그 말 하나에 모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답니다. 그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국그릇을 받쳐드렸어요. 무석은 마주 앉았지만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집안의 기둥은 크다고 다 기둥이 아니다.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것이 기둥이다. 무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조금씩 나누었어요. 옥할멈은 문가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낮게 웃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마당까지 따뜻하게 퍼졌지요. 저녁을 마친 뒤 무석은 마당에 작은 자리를 펴고 서연에게 앉아 달라 했어요.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우물물 위에는 별빛이 흔들렸지요. 무석은 조심히 말했어요. 나는 앞으로 네가 혼자 이 집을 떠받치게 하지 않겠다. 어머니 약도, 장독대 일도, 논밭 걱정도 함께 보겠다. 서연은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마음을 모두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예전처럼 보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으리라는 작은 변화는 느낄 수 있었지요. 그녀는 말보다 날이 쌓이면 알게 되겠지요. 하고 답했답니다. 무석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다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는 그 대답이 서연이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음임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어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헛간 쪽에서는 마른 장작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멀리 미륵당이 있는 산자락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연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어요. 억울함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피로와 조심스러운 평온이었답니다. 이후로 장씨 댁의 부엌에는 작은 규칙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약을 다릴 때는 서연 혼자 하지 않고 옥할멈이나 무석이 함께 약재를 확인했지요. 그것은 서연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사람은 믿음만으로 살기도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절차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부엌 선반 위에는 약재 묶음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매듭마다 작은 표시가 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레 대했어요. 어떤 이는 그녀를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부처가 도운 여인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서연은 그런 말에 얼굴을 붉히며 저는 그저 어머님 약을 다리던 사람입니다. 도하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명예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도 더 이상 누가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이제 서연이 오면 소문 대신 날씨와 장맛을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미륵당 이야기를 무서운 장난으로 삼지 않게 되었어요. 늦가을이 지나 첫서리가 내릴 무렵 시어머니는 마루 끝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 팔을 받쳐드리고 무석이 옆에서 방석을 펴주었지요. 노인은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감나무에는 마지막 열매 몇 개가 남아 있었고 빨랫줄에는 하얀 배옷이 햇볕을 받아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가 이 집을 살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집이 저를 버리지 않았기에 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답니다. 그날 오후 이장은 장시댁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뜻이라며 작은 쌀섬 하나와 말린 나물 꾸러미를 전했어요. 우리가 말로 상처낸 것을 물건으로 다 갚을 수는 없네. 그래도 마을이 잘못을 기억한다는 뜻으로 받아주게. 서연은 두 손으로 받았지만 그중 절반은 미륵당을 고친 사람들과 만복의 집에 나누어 보내달라 했어요. 이장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큰 사람은 자기 상처만 보지 않는구나.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답니다. 겨울 문턱에 가까운 어느 저녁, 장씨 댁에서는 다시 따뜻한 식사가 차려졌어요. 그날 상에는 햅쌀밥, 된장국, 무나물, 배추김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호박죽이 올랐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큰 복처럼 느껴졌지요. 옥할멈은 부엌에서 숭늉을 따르며 밥상은 사람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제일 먼저 안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의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식사 뒤마당에는 깊은 밤이 내려왔어요. 우물가 도락에는 달빛이 고이고 장독대는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으며 빨랫줄 끝에 나무 집게가 바람에 아주 작게 흔들렸지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고른 숨으로 잠들었고 옥할멈도 부엌문 가까이에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무석은 대문 빗장을 확인한 뒤 서연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바람이 차다. 서연은 마당 끝을 바라보며 그래도 집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그 말에 무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잠들기 전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재 속의 불씨를 살폈어요. 겉으로는 검은 재뿐인 듯 했지만 젓가락으로 살짝 헤치자 안쪽에서 붉은 빛이 조용히 살아 있었지요. 그녀는 마른 장작 하나를 가만히 얹었어요. 불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무 끝을 물들였고 작은 온기가 부엌 바닥으로 퍼졌어요. 서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륵당의 어두운 밤과 부처상 눈가의 물길, 사람들 앞에 놓였던 비단 조각을 떠올렸어요. 모든 일이 꿈처럼 멀었지만 손끝의 따뜻함은 분명했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처음의 소문처럼 날카롭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가르쳤고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집안일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말라 일렀으며 남편들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의 조용한 수고를 보라고 말했지요. 미륵당에 들꽃이 피는 봄이 오면 누군가 작은 절을 하고 지나갔어요. 돌부처가 정말 울었는지는 아무도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의 말은 조금 더 천천히 흘렀답니다. 서연은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우물물을 했고 마당을 쓸고 약탕기를 살피고 시어머니의 이불을 고쳐드렸지요. 달라진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무석은 그녀가 물동이를 들면 한쪽을 함께 들었고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먼저 서연의 자리를 챙겼으며 옥할멈은 가끔 일부러 큰 소리로 이 집 안방의 불씨는 우리 아가 손에서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럴 때마다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안이 쌓였답니다. 마지막 감잎이 떨어지던 밤, 서연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창호지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방 안에는 호박죽 냄새와 마른 쑥 향이 은은했고 밖에서는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갔지요. 시어머니는 잠결에 서연의 손을 찾았고 서연은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어요. 무석은 문 밖에서 조용히 등잔을 낮추었고 옥할멈은 부엌에서 숭늉 그릇을 덮어두었어요. 집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깨우지 않으려 낮추는 따뜻한 고요였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은 담과 기와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긴 어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었지만 방 안의 등잔불이 한번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밖에 우물물은 달을 담은 채 잠잠했고 미륵당이 있는 산길은 어둠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장시댁의 밤은 다시 사람의 숨과 밤 냄새와 작은 불씨로 가득해졌고 마을도 천천히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